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생명을 둘러싼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영적 전쟁인 걸 아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생명에 대한 이해가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생명을 둘러싼 지금 세계 간 충돌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충돌들이 일어나는지 실제 그런 예시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때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 남은 우리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나눌 때는요, 보통 고대 시대부터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대 시대라고 하면은 20세기 BC 2000년부터 AD 4세기 정도, BC 2000년경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시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AD 1세기 신약이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4세기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를 우리가 고대 시대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5세기에서 15세기 이때를 우리가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기독교가 메인 종교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17세기에서 20세기 이때를 우리가 근대 시대 혹은 모더니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몽주의 시대가 바로 근대 시대이겠죠. 그리고 20세기 후반 70년대 이후로는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별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대 시대 한번 보면은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신과의 관계, 본인과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은 신의 노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 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에게 이것저것을 바쳤죠.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몰렉이라는 이 우상이 나오는데요. 몰렉에게 아기를 바치는 인신공양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게 워낙 흔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 몰렉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아이들을 바치지 말라, 이건 금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여기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레위기 20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우거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는 어떤 그런 사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인간을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만 하셨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짓죠, 인간이.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 보내주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고대 시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네, 말씀을 아까 전에도 드렸듯이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유럽으로 다 넘어가죠. 그러면서 신중심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는요,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뭐 문서에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도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 거기 신학대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영혼이 깃든 태아를 낙태하게 만든다면 그는 살인죄를 피할 수 없다. 그게 중세시대의 전반적인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다. 그것이 여기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시대로 넘어옵니다. 네, 근대시대 여러분 잘 아시는 계몽주의. 그렇죠. 이때는 이제는 신중심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유신론의 어떤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네, 그러면서 인간을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멀리하는 시대가 바로 근대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멀리 계신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우리에게 그냥 맡기고 뒤로 이제 물러나신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이신론의 시기가 바로 근대시대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르네 데카르트 이 명제가 근대시대를 연 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존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내가 생각한다라는 거. 그게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고대시대, 중세시대까지만 해도요. 내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거.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것 자체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서서히 신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주어가 인간이 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이해도 서서히 예전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후반으로 이제 올라가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생명 경시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는 이제 유신론에서 이신론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무신론으로 흘러가는 시대가 바로 근대 후반의 시대입니다. 무신론을 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1859년에 발표를 하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연히 무생물에서 단세포에서 우연히 진화된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 고등동물이지 동물입니다. 그냥 육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다라고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인물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적자생존. 그렇죠. 생존 경쟁.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약자를 보호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적자생존 개념으로 인해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다. 약육강식이라는 개념이 근대 후반에 전반의 사회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1884년도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뜻은 뭐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이라는 개념은 모든 절대 기준, 선과 악, 옳고 그름, 모든 절대 진리를 주신 그런 분이신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대 기준도 더 이상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도덕적인 가치, 모든 사회의 어떤 창조 질서, 그런 가치 체계가 완전히 상실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덕과 생명의 가치가 이제 상실되는 이제 시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학계에서는 니체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생명 경시 현상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거죠. 네, 이 적자 생존 개념을 인간 사회에다가도 대입을 해보자. 동물에다가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 현상에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대입을 해보자 하면서 등장한 신학문이 바로 우생학입니다. 이 우생학을 만든 학자가 바로 프랜시스 콜턴인데 프랜시스 갤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찰스 다윈의 사촌입니다.
철저한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인간의 능력이 혈통에 의해 유전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경주마나 사냥개를 교배하듯이 신중한 교배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동물한테 하던 그런 방법을 그대로 인간에게 대입을 해보자. 인간이 어떻게 보면 서서히 하나님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받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서히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학문이 바로 우생학이었죠. 근데 이게 20세기 초에 미국을 완전히 휩습니다. 이거는 신학문이 되는 거예요. 최첨단 과학 학문, 우생학. 그래서 이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웬만한 대학의 그 전공으로 많이 개설이 됐고요. 많은 학자들을 그때 이제 양성을 해냈습니다. 지금 1908년에 시카고 선데이 트리뷴에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 기사가 떴는데 이게 그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인 기사의 제목이 뭡니까? 인간 종족을 개량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Why not? 왜 개량 안 해? 라는 뜻이에요. Why not improve? 왜 개량하지 않아? 하면서 밑에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른 동식물들은 진화를 통해 개량되어 왔다. 이제 과학자들은 인간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고자 제안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시대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신문 기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교과서에도 그대로 등장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시민 생물학이라는 그 당시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생물 교과서입니다.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도 우생학이라는 그 개념이 그대로 수록이 돼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느냐? 제가 한번 그 문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생학적으로 문제 있는 가문들은 사회의 기생충이 되었다. 하등 동물이었다면 모두 죽였겠지만 정신병원이나 특정 수용시설에 이들의 성별을 분리하여 수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결혼을 막아 이토록 낮고 퇴행한 인종이 영속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해결책이 있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생학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잡았는지, 우생학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신론인 진화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생학이 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07년부터 이 법이 시작이 돼서 미국의 1974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법에도 적용을 했는데 단종법, 그러니까 강제불임법, 특별한 인종에 대해서는 불임, 시술을 강제로 할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질환자, 성범죄자, 각종 범죄자, 유색인종, 중독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불임 시술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요. 지금 색칠된 부분, 검정색이나 빛금칠 그 부분은 다 이 단종법이 시행이 되던 주입니다. 그러니까 단종법이 시행되지 않은 주는 진짜 한 10개 주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대표적인 법이 바로 이민금지법입니다. 미국에서 1924년도부터 1964년도까지요. 너무나도 그 당시 이제 미국이라는 새로운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유럽이나 전 지역에서 이민 들어오면서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이긴 했었거든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처단을 내렸느냐. 각 국가의 이민자를 2% 미만만 수용하겠다. 이미 들어올 만한 우생학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종족들은 거의 이민이 들어왔고 지금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다 열등한 종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 제목에 일본인들은 7월 1일자부터 이민 금지다. 라고 하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신문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생학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생학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운동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산화제한 운동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렛 생어라고 원래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자들의 어떤 불법 어떻게 보면은 낙태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데 워낙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우생학이 완전 미국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영국과 미국을. 그래서 우생학과 손을 잡고 이제 본격적인 본인의 산화 제한 운동을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23년도 뉴욕 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 기고문의 일부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화 제한이 뭐냐는 거죠. 산화 제한은 우리 사회에 더 우수한 인종적 자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며 동시에 미국 문명의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위협하는 결함 있는 혈통들, 즉 인간 잡초를 점진적으로 억제하고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멸종시키는 것이 의미한다. 그게 바로 산화 제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우생학이라는 그런 개념이 워낙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렛 생어가 좀 더 살펴보면요, 이자는 반기독교적인 사회주의자, 페미니스트였는데요. 이 사람이 1914년도에 월간 잡지를 발간합니다. 제목이 The Woman Rebel, 반역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그 슬로건을 밑에 한번 보세요. 슬로건은 뭐라고 돼 있냐면 No gods, no masters. 신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스스로 알아서 자유롭게 결정해라.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no gods 하면서 뒤에 복수 s를 썼거든요.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는 대문자 G, God, 한 분이시기 때문에 뒤에 s 이런 거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gods, 그러니까 그냥 뭐 모든 잡종 신들을 다 싸잡아서 gods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굉장히 폄훼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도 아니야. 그리고 남자가 우리의 주인도 아니야. masters 없어. 너가 스스로 마스터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네, 거기에서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 산화 제한이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젠가 인류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폭정에서도 해방될 날을 고대한다. 그러니까 산화 제한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산화 제한 운동을 아주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열심히 자행했던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뒤에 우생학이 활발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재단들이 뒷받침을 탄탄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철도왕 에드워드 해리먼은 1910년도에 우생학 기록 보관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생물학적인 기록, 어떤 뭐 병이 있는지, 뭐 자녀는 몇 명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유전학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 그런 보관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리얼 왕 존 켈로그, 우리 자녀들이 많이 먹는 그 켈로그는 인종 개량 재단을 1911년에 설립을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앤드류 카네기, 그 카네기 홀, 그렇죠. 뉴욕에 있는 그 앤드류 카네기가 우생학 기록 보관소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네, 밑에 있는 존 록펠러, 그 중에서 가장 활발히 우생학을 확산시키는데 돈과 연구를 이제 지원을 한 사람이 바로 존 록펠러입니다. 이 사람은 인구위원회를 1952년도에 설립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생학을 이제 펼치는데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의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도 우생학에 이제 큰 돈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우생학이 신학문이었고 이게 인류를 어떻게 보면은 개량을 할 질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다들 믿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거기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 중에 한 예시를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뭐 연구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 1968년도에 연례 보고서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보고서에 일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요. 한번 보시면 출산율을 줄이기 위한 백신과 같은 면역학적인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본 재단은 생식 생물학 연구자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번식과 통제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영역에서 록펠러가 인구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생학이 또 독일의 나치와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아는 정말 최악의 희생양을 낳은 홀로코스트, 여러분 아시죠? 네, 홀로코스트는 결국은 우생학의 결과물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책이 2020년에 발간이 됐는데요. 제목은 다윈주의 우생학과 홀로코스트, 미국 산업계와의 관여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책인 것 같습니다. 나치 홀로코스트 배경이 뭐냐라고 이 책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다윈의 우생학이 사상적인 배경을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우생학 제도를 벤치마킹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종법, 그리고 이제 이민 제한법들, 이런 여러 가지 우생학적인 제도나 교육을 그대로 벤치마킹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 자본이 이제 그것을 제도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록펠러 제도는 독일 우생학 연구소를 지원을 실제 했고요. IBM, 그 컴퓨터 IBM은 수감자 관리를 하는데 이제 구멍 뚫는 어떤 그 기계를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관리하는 기계를 제공을 했고, GM, General Motors하고 포드는 군용 차량 그리고 엔진 공급을 해줬다. 그래서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자행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생학이 이 세상에 끼친 악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영이 사로잡힌 자들의 어떤 만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내야 된다. 그리고 마침 그때 또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생명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유엔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1945년에 유엔이 설립이 되고 1948년도에는요. 세계 인권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인권선언의 전문에 보니까 인간은 어떻대요? 타고난 존엄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유엔이 왜 설립이 돼 있는지, 이 왜 선언을 하는지 그 밑에 빨간 부분 보시면요.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유엔 총회는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행을 초래했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금방 봤던 독일 나치의 만행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세계 인권 선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네, 여기서는 당연히 생명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밑에 25조 2항에 보시면요. 모성과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 있죠. 그러면서 이 아동에 대한 정의를 그 다른 유엔 아동권리 선언에서 또 발표를 합니다. 아동이란 뭐냐?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의 존재를 우리는 아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도 아동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아동권리 선언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엔이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흐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가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생학은 사회 전반에 이미 퍼진 상태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생학이 이제 퍼뜨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엔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생학에 또 앞장서서 우생학을 열심히 퍼뜨린 단체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네스코입니다. 네, 유네스코는 시작부터 생명 경시에 앞장선 그런 기구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줄리언 헉슬리라는 생물학자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네, 생물학자 겸 이 사람은 진화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우생학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이 사람 굉장히 우생학에 앞장서던 우생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유네스코를 설립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설립을 했느냐?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 기반의 문화와 교육, 그리고 과학. 유네스코라고 할 때 UN 안에 있는 E, educational, 교육, 그리고 S는 scientific입니다. 과학의 기구. 그리고 C는 culture, 교육과 과학과 문화. 이것을 통해서 무신론을 전체 다 퍼뜨려서 세계의 어떤 하나된 정치 질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유네스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면 유네스코의 목적과 철학, 이게 지금 그때 이제 선언이 됐는데 1946년에요. 유네스코의 기본 철학은 과학적 세계 인본주의로, 그 범위는 글로벌하고 모든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경은 진화론적이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설립된 목적이 또 정확하게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우생학 정책,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 당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극단적인 우생학 정책이 정치적 심리적으로 수년 동안 불가능할지라도 유네스코가 우생학적 문제를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고 대중에게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를 하겠다. 그래서 우생학이 전반에 펼치도록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엔이 설립이 되면서 록펠러 재단이 유엔과 손을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그 뉴욕에 있는 유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갈색 건물, 높은 건물, 그게 이제 록펠러 재단에서 록펠러가 기부해서 그 땅에다가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유엔은 회원국과 손만 잡은 게 아니라 이런 민간 재단들, 기업들과도 손을 같이 잡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는 유엔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유엔을 통해서 인구를 감소를 아주 확산을 시키는데 제가 제목을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세계가 기획하고 한국이 실행한 인구 감소의 역사. 이 인구 감소의 어떤 움직임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가족계획 프로그램 국제회의가 한번 열려요. 그때 이제 개발도상국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국가, 개발도상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불러 모았는데 주요 주관 기관이 어디입니까? 인구위원회, 록펠러가 설립한 인구위원회, 록펠러 재단, 그리고 국제가족계획연맹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마가렛 쌩어가 국제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국제가족계획연맹입니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의 그 포드 재단이 함께 주관해서 그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도 당연히 참석을 하면서 그 즈음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가족계획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974년에 거의 이제 10년 단위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 어떤 어젠다를 이들이 발표를 했냐면요. 경제가 발전이 왜 안 되느냐. 개발도상국가, 가난한 국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성공 사례 발표 국가로 선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가족 계획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가 이거죠. 출산율을 억제해서 우리가 지금 초고속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발표와 인구 조절을, 이 관계성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이거는 이제 뒤에 어두운 또 민낯이 있는데 1974년에 키신저 리포트라는 그 국가, 미국의 기밀 문서가 하나 이제 만들어집니다. 기밀이 1989년도에 해제돼서 그 이후에 이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됐는데 제목이 뭐느냐? 세계 인구 증가가 미국의 안보와 국외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여기 록펠러와 헨리 키신저, 이 사람은 그 당시 엄청난 이제 외교 관련된 이제 부분에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석유, 광물들, 원자재가 풍부한 개발도상국의 인구 급증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의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 첫 번째, 인구 감소 조건으로 13개국에다가 원조를 제공하자. 돈을 팍팍 밀어주자. 그리고 두 번째, 여성에게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증가를 시켜서 이른 결혼, 그리고 출산을 막자.
일을 하면 늦게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출산율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페미니즘 사상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죠. 그리고 세 번째, UNFPA가 미국 유엔의 기금입니다. 인구 조절 기금, 그리고 WHO, 유니세프,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이런 모든 인구 조절 서비스를 각 국가에게 제공하자라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발표하지는 않죠. 모르죠, 아무도. 그런데 그 회의 가서는 뭐라고 한 겁니까? 경제 발전을 하려면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1984년도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때는 여전히 인구 조절과 경제 발전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 당시 미국의 이제 보수 정권인 레이건 정권이 여기에 이제 딱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무슨 소리냐? 인구와 경제 발전은 전혀 상관없다. 경제 발전을 빌미로 인구를 조절시키지 말라라고 레이건 정권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인구 개발 회의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국제가족계획연맹에 미국이 엄청난 재정 지원했던 거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또 열심히 또 사례 발표를 해요. 제목이 이제 가족계획을 통한 경제성장 또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일부 국가들에게 성공적인 모델로 이제 찬사를 받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94년도, 여러분 94년도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1점대로 이제 줄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유엔에서 워낙 이제 몇십 년간 인구 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회원국들이 그거에 거부감을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인구 통제를 하지 말고 그냥 권리로 둡시다. 권리로. 개인의 권리로 할지 말지. 그러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생식에 대한 권리예요. 재생산.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개인이 알아서 결정하게 합시다. 그렇게 그 등장한 개념이 생식권, 재생산권입니다.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열심히 또 사례 발표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당시는 인구 조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구 조절 모범 국가로 이제 공인을 받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치욕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아까 전에 어떤 개념이 하나 등장했습니까? 생식권, 개인의 권리, 그 개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 이것은요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밀접한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현상이 이제 쫙 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흐름과 같이 한번 밑에 20세기 생명통제 프레임의 변천사를 여러 번 보시면은요, 20세기 초반에서는 이제 우생학을 통해서 질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와서는요 양쪽으로 인구를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맞물려서 이제 생식의 권리, 아이를 낳을지 말지 개인이 알아서 결정하자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바뀌었죠. 근데 아이를 낳을지 말지 개인이 결정하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식의 권리, 재생산의 권리의 그 개념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는 낙태의 권리도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생명 경시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개인의 권리 개념이 이미 유엔 안에서 은근슬쩍 다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1968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부모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16조에는 부모는 자녀를 낳을 수와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네, 자유롭고 책임있게 낳을 수와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롭게 수를 조절합니까? 어떻게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합니까? 피임과 낙태가 그 안에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피임 낙태라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로 이쁘장하게 포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런 그 표현이 69년도에 사회진보 발전 선언문, 계속 유엔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언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 넣습니다. 부모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74년도에 또 새로운 문구가 하나 또 들어갑니다. 모든 부부와 개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개인. 앞에는 부모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개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바운더리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요, 발표는 했지만 다 선언이에요.
어떤 계획서였고 뭐 선언문이었는데 진짜 위험한 게 바로 1979년에 여성차별 철폐 협약입니다. 선언은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언에 불과합니다. 이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구들이 60년대, 70년대 계속 여기저기 등장하다가 비로소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그 문구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문구, 자녀 수와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 이게 협약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에 서명하는 순간 우리는 협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이 여성차별 철폐 협약, 왜냐하면 여성은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단순한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우리는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국들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협약을 맺었으면 잘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이행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우리에게 보고를 받고 견해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잘 했는지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는데 2024년도에 9차 견해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차별 철폐 협약에는 이상한 내용이 표현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A. 여성과 청소년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임신 중지 후 서비스의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규제 기틀의 개발과 채택을 가속화하고 이 기틀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통합한다. 앞에는요, 재생산권, 생식권, 여성이 선택할 권리라고 이쁘게 포장을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임신 중지,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임신 중지. 그냥 중지하면은 되는 겁니까? 이건 생명이잖아요. 이건 살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건데 그걸 단순히 중지라는 표현으로 아주 그거를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뭘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험에 적용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D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임신 중지 후 서비스 및 가격 부담이 없는 최신 피임약, 피임약이나 미프진이나 임신 이렇게 낙태를 위한 어떤 그런 약물들이 요새 도입이 되려고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실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라라는 게 지금 위원회의 견해입니다. 근데 그 견해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에 그 견해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법과 정책과 교육에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인순 그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뭐라고 대표 발의를 했냐면요. 그 개정안에 보시면은요, 원래는 현행에 중절 수술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뭘로 바꿉니까? 임신 중지.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견해에도 중지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래요? 약물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약물이나 수술로 하는 행위, 그게 임신 중지다라고 하면서 제14조, 원래는 임신을 우리가 계속 불허하는 어떤 허용 한계를 여기는 우리는 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삭제를 했어요. 그거는 태어나기 직전까지 만사까지 다 허용이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삭제를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제14조의 2,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보험에 이거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위원회의 견해와 굉장히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7월이었고요. 2025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응 법안이 또 발의가 됐죠. 네. 그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께서 2025년 11월에 거기에 대한 대응 법안을 발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원래 현행법에는 영유아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뭐라고 넣으시냐? 태아, 그리고 영유아. 라고 태아라는 문구를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저 밑에 태아를 정의를 하셨습니다. 태아란 수정 후 자국 내 착상하여 임산부 자국 내에서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사람을 태아라고 한다. 라고 지금 개정안에 명시를 하시면서 정의를 거기다 박아 놓으시는 겁니다. 언어로 지금 우리는 엄청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며칠 전이죠. 2026년 6월에 국회에서 또 학술 세미나가 한번 있었는데 조배숙 의원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분이 이제는 무슨 법을 또 발의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시냐면 인간생명보호법. 인간의 생명을,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은 뭐였냐면 주수를 가지고 몇 주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였거든요. 생명을 어떻게 주수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인간은 생명이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보호하자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자는 보호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정 때부터 자연사, 요새 또 안락사가 워낙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뇌사가 아니라 심폐사 때까지를 인간 생명으로 본다. 그거를 마땅히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보호법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번 잠깐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생명이 어떻게 이해가 바뀌었는지, 지금 고대 시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인간을 뭐라고 우리가 봤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근대 시대, 특히 근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인간은 뭐예요? 개량할 수 있는 도구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20세기 후반에 와서는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다 라고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포스트 휴머니즘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중심에 둔 그거 자체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서는 겁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인간 중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비인간화, 인간 탈인간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뭐로 보기 시작을 합니까? 편집 가능한 데이터라고 인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이즘, 데이터주의, 그런 용어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포스트 휴머니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공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다. 어떻게든 우리가 잘 공존하고 융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어두운, 여러분도 이제 굉장히 위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의 첫 번째 실체는 뭡니까? 인간이 AI에 완전히 종속이 돼서 인간의 존엄성이 해체될 위기라는 것이죠. 그게 실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AI라고 하는데 AI를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ANI, narrow, 좁은 의미의 AI.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 AI가 ANI예요. 뭐 챗GPT나 어떤 그런 AI 도구들 있죠. 그거는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만 답을 해줘요. 그리고 모든 답이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좁은 의미의 어느 부분은 잘하지만 어느 부분은 부족한 이제 그런 시대, 그런 게 ANI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AGI예요. General, 범인공지능입니다. 이거는 모든 영역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AGI인데 지금 AGEI가 거의 이제 완성 단계라고 지금 합니다. 근데 AGI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바로 ASI입니다. Super AI, 초인공지능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게 ASI입니다. 한 10년 안에는 ASI가 이제 완성이 될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AGI는 뭡니까? 인간지능의 10배 수준 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 3년 내 달성이라는데 지금 거의 뭐 올해 내년에 웬만큼 서로 지금 회사들이 막 본인들이 먼저 AGI를 지금 막 만들어내려고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ASI는 뭡니까? 인간지능의 1만 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1만 배.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ASI와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과 물고기와의 관계와 같다. 인간과 개미와의 관계와 같다. 개미는 인간이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ASI가 등장하는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ASI는 스스로 AI를 또 계속 생성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네, 인간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 AI 전문가들은 이 ASI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어떻게든 늦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가 뭡니까?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을 우리가 알아서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그 편집 그 유전자 가위 나온 거 아시죠? 2009년에 크리스퍼 기술로 인해서 실제 맞춤형 아기가 탄생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것을 성공시킨 중국 그 과학자가 3년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직은 이게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그걸 해냈어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원치 않는 유전자 빼고요, 원하는 거 딱 넣어가지고 이런 아이를 만드는 거죠. 완벽한 인간형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이 조작해서 인간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아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까지 들어갔습니까? 인공자궁이 지금 개발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YTN 뉴스인데요. 실제 여기 보니까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동물을 태어나기 전 환경으로 되돌려주는 인공자궁이 개발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바로 밑에 인공자궁을 개발한 미국 연구팀은 사람 아기들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신청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신청했으면 이제 언젠가는 아마 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인공자궁이 실제 개발이 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인물, 네, AI와 지금 융합을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와 마리조아 융합이죠. 결국은 인간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사람 뇌에 칩을 박아서 그게 성공적으로 칩을 박아서 그 뇌 칩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첫 사례자거든요. 성공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생각으로만 컴퓨터를 조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신마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있잖아. 이 사람은 뭐 불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술이 필요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24년도에는 11명이 뉴럴링크죠. 그 뇌 칩을 박는 그 회사 이름이 뉴럴링크. 그 장치를 이식한 사람이 11명에서 시작이 됐는데 2027년에는 지금 499명. 지금 그거를 신청자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2030년쯤 되면 한 2만 명이 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뇌 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거를 어떻게 볼까요? 유네스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유네스코는 뭘 담당합니까? 교육과 과학과 문화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학을 담당하는 유네스코가 네,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는 어떤 방향이냐? 윤리보다 기술의 유익을 더 지금 강조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생명윤리위원회라고 IBC를 이제 상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세계윤리와 인권 보편 선언, 세계 인권 선언처럼 그 보편 선언문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부분을 봤더니요, 일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조 D항에 보면 과학 및 기술 발전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익 이게 사람들한테 유익한지 그게 근거예요. 근데 물론 뒤에 이러한 연구와 발전이 윤리적 원칙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틀이 뭐냐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는 게 윤리적인 거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라는 게.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기술의 유익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유전자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보고서가 유엔에서 한번 나왔어요. 2015년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옆에 보면은요. IBC는 인간 생식세포의 게놈 유전자 편집에 대한 유예, 모라토리엄을 요구한다. 최소한 그 절차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리고 광범위한 국제적인 국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예를 요구한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건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지금 합법적인 이런 발판을 유네스코가 은근슬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뇌에 칩을 뇌에 지금 이식하기 시작하면서 또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연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 2021년도에 신경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보고서가 하나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 일단 위기는 위기다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죠. 신경기술로 인해서 인간 자아의 정체성과 자유의지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경기술의 전면적 금지는 여러 가능한 치료법, 유익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금지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신경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생식권,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의 수와 간격을 조절할 권리, 그 용어가 표현이 여기에도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포장으로 지금 낙태가 자행되는데 이런 식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완전 기계와 융합의 문을 활짝 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허용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별로요. 어때요? 무신론, 원래는 유신론의 시작이 됐죠.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신론으로 바뀌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후반부터 포스트 휴머니즘까지 해서 완전히 극단적인 무신론의 어떤 지금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생명 경시 현상이 엄청나게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대시대, 중세시대 이렇게 칸을 이쁘게 정확하게 나눴지만 솔직히 고대시대는요 2500년간을 우리는 고대시대라고 보고요, 중세시대는 1000년이었습니다. 근대시대는 한 400년,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 50년. 얼마나 마지막 때로 가면서 이게 가속화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몇 년밖에 안 들었는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포스트 휴머니즘과 성경적 세계관이 전면적으로 지금 충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포스트 휴머니즘 뭐라고 합니까? 네, 수정 가능한 생물학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 뇌의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 영혼을 이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뇌의 신경, 뇌의 과학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언어로만, 데이터로만 인간의 뇌를 보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은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권위는 뭘 근거로 합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은 가변적인 인간의 합의, 윤리적인 것도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됐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서는 뭐예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머니즘은 왜 이걸 합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야말로 가짜 영생이죠. 가짜.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부활과 진짜 영생을 믿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는 거짓이고요, 하나는 진리예요. 갈수록 이게 더더욱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직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분별을 했으면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제는 알려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위험해, 위기야, 마지막 때야 하면서 여러분이 실제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려주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창조 질서의 원형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경을 보지 않거든요. 교회를 오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에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요. 하지만 인공일 뿐입니다. 인공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을 우리는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셨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는요,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겼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긴 삶을 우리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때 선포하라고, 이때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깨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때 보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그래서 끝까지 싸워나가시는, 좌절하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말씀만 붙들고 가는, 절대 변함없는 말씀만 붙들고 가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더욱더 깨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으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선포함으로써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적인 거에 우리가 얽눌리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당당하게 나서는, 그래서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진정한 영적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